수능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내가 이 정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논술 준비해야겠네. 논술 준비하기 위해서 경강을 살펴보기도 하고 지금 저 인강을 보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본인이 참고하죠. 근데 이 참고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건 내가 뭐 꼼수라도 있으면 이걸 가지고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잖아. 이 꼼수가 뭘까? 원래 꼼수는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 근데 이 꼼수라는 건 째째하고, 그렇죠? 이 수법 자체가 째째하고, 그 다음에 약간 치사한 이런 방식이야. 그게 꼼수라고 하는데, 자, 내가 왜 이걸 꼼수라고 했냐면 정확하게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이 째째하게란 말을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떤 거냐면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 합격의 꼼수는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아주 내가 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집중력 있게 그것만 이해한다면, 그것만이라도 이해한다면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것이 합격자의 최종 꼼수다. 그치? 본래의 의미에서의 꼼수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힘. 그건데 그럼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뭘까? 자, 모든 대학에서 요구하는 합격의 꼼수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그렇지? 자, 선생님은 작년도에 이 논술 시험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연세대학교 편입 논술이야. 편입 논술 중에서 편입 논술의 1차 합격자, 1차가 논술인데 선생님이 전체에서 22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편입에서 22명이면 거의 기적이라고 하죠. 압도적인 합격자인데 이 중에서 내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는 1차에 9명을 모집하는데 그중에 5명, 50% 넘는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김영 편입학원에서. 자,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편입시험.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이 50% 넘게 합격시켰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걸 집요하게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어느 대학 시험이든 간에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 포인트가 뭐냐? 오늘 이해할 딱 3개야. 자, 여러분들이 이 3개만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공부를 해나간다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차피 모든 사람들의 스타팅 포인트는 동일하잖아. 수능 끝나고. 여러분 수능 하기 전에 논술 공부 많이 안 하죠? 이미 우리의 머리는 논술라이제이션이 되지 않고 디논술라이제이션, 수능라이제이션이 됐다. 그러면 오늘 내일 모레 시험 보기 전까지 머리를 풀어야지. 어떻게 바꿔야 돼? 논술화 시켜야 되는 거야. 논술화 시킨다는 건 논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걸 이해한다는 거죠. 자, 하나씩 보면 딱 3가지만 얘기하고 끝날 텐데 여러분들은 3가지만 적어도 이것만 알고 가세요. 우리가 논술 시험 보는 것이 그 대학교에 본관 앞에 잔디밭을 내가 깔아주겠다는 올림픽 정신 아니잖아. 가서 내가 참여하겠다. 내가 밑줄 쫙 깔아주고 잘한 애들이 나를 밟고 올라가서 합격하길 원한다. 이건 아니죠. 그렇다면 합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꼼수. 논술의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해라. 논술 문제는 어느 대학 논술 문제든 간에 딱 이 4가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라도 알고 가야지 우리가. 4가지 범주. 첫째, 주제. 그 다음에 요약. 그 다음에 추론. 그 다음에 비판. 요거야. 요것만 잘 알아도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학원에 가서 공부하든 인강을 듣든 간에 저 문제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논술 문제를 단순하게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진 않죠. 영어도 제2신문 갖다 놓고 딥다 독해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아. 영어 제2신문을 독해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문장의 오형식, 즉 문법적 구조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 그래야지만 고난이도 제2신문이 나왔을 때 이 제2신문의 의미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내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지. 제2신문을 보고 느낌으로만 하면 안 되죠. 자, 논술 문제도 논제를 보고 대충 이런 것 같다라고 하면 안 돼. 논술 문제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데 맨 처음에 모든 논술 문제는 어쨌든 간에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 없는 논술은 존재하지 않아.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연세대학교 문제 중에 주제가 자, 공감. 그죠? 그리고 작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문제, 그 다음에 외대 문제, 그 다음에 뭐 동국대 문제, 건국대 문제, 어느 대학 문제든 간에 모든 문제들이 바로 요 주제, 하나의 명확한 주제가 없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 만약에 주제가 공감 혹은 주제가 노동이었다면 각각의 제2시문이 나오죠. 즉, 이 주제는 글의 방향이야. 야야, 너 딴짓하지 마, 딴짓하지 마. 너는 지금 제2시문을 볼 때 노동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각각의 제2시문을 봐야 돼. 자, 그럼 노동이라는 건 이 주제는 우리가 다른 말로 봤을 때 요놈은 전체의 글의 독해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야. 너 딴짓하지 말고 요 범주 안에서 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2시문을 네가 독해해야 된다. 이때 독해해야 된다는 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제2시문의 요 주제에 대한 무엇? 개념을 찾아내라는 거야. 주제에 대한 개념. 그럼 이 개념이 뭐냐? 자, 주제어에 내포된 의미거든.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노동. 이거 현상이야. 모든 논술 문제에서의 주제는 쟁점적 현상입니다. 이 쟁점적 현상에 내포된 의미를 각각의 제2시문에 학교에서 넣어준 거야. 이게 직접 그 제2시문에 노동은 예를 들어서 소외다.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시, 소설, 에피소드 이런 걸 갖다 주고 이 주제에 대한 각각의 제2시문의 관점을 숨겨놓는 게 있거든. 숨겨놓으니까 어렵죠. 숨겨놓는 거는 우리가 추론한다고 하고 자, 눈에 드러나는 걸 추출한다. 그대로 뽑아줘야지. 그래서 무얼? 여러분은 논술 문제를 보자마자 주제를 먼저 찾아야 돼. 주제는 제2시문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논제, 논술 문제에 제2시문 가나다를 공감을 개념으로 비교 분석하시오. 아, 요놈. 요게 제2시문에 내포된 의미구나. 제2시문 가나다를 노동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시오. 그러면 각각의 제2시문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개념을 찾으라는 건 첫 번째 제2시문에서 노동은 소외이구나. 두 번째 제2시문에서 노동은 창조구나. 이렇게 주어, 그 다음에 각각의 제2시문의 관점, 수로 요걸 찾아야 돼. 요 놈을 찾으면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추론이 돼. 요약은 각각의 제2시문에서 주어와 수로를 찾았다면 주어와 수로에 해당되는 개념을 본문에서 가져와서 정리해 줘야 돼. 그래서 요약은 객관적 정리야. 본문에 있는 걸 객관적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가끔 보면 요약을 하라고 하면은 요약, 본문에 나와 있는 주어와 수로, 요걸 외우면 돼. 주어 현상, 수로 개념, 주어와 수로를 찾아가지고 수로에 해당되는 개념을 가져오고 주어에 해당되는 현상을 가져와서 정리해 준다. 근데 요약한다는 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객관적 정리인데 괜히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거기에 슬프지 아니하다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요약에다가 비판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주관적 추론이 들어가면 안 돼. 그건 언제 해줘야 되느냐? 그것은 뒤에 문제에서 합니다. 논술 문제는 주제 요약 그리고 추론인데 이 추론은 뭐냐 하면 설명이야. 여기 보면 알겠지만 논술을 했든 하지 않았든 비교란 말 다 알지요. 비교 추론. 그럼 비교 추론이란 건 뭘까? 방금 전에 우리가 요약은 주제에 해당되는 관점에 해당되는 개념 혹은 주제에 해당되는 관점에 해당되는 개념을 찾아서 이걸 정리해준다. 이렇게 본다면 비교는 그럼 뭘 비교하는 걸까? 제2시문 가와 제2시문 나를 비교하시오. 이 말은 제2시문 가의 주제에 해당되는 쟁점적 개념, 제2시문 나의 주제에 해당되는 쟁점적 개념, 요 개념의 무엇? 차이. 아, 요 놈은 차이. 차이를 설명해 주는 거야. 차이를 요약을 하면 안 됩니다. 추론이라는 건 설명이거든. 그래서 비교 추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제2시문의 관점, 또 다른 제2시문의 관점, 예를 들어서 이걸 제2시문이 제2시문이라고 한다면 1과 2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차이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여기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본인의 창의력이 들어가. 창의력. 자, 논술 문제에서 가장 채점 기준이 높은 놈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로 이 놈이거든. 창의력. 네 생각을 보여다오. 아까 얘기했던 요약은 생각은 보여주지 않아도 돼. 본문의 쟁점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이게 비교 추론이야. 다시 비교 추론은 뭐다? 차이를 설명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해석 추론은 뭘까? 여러분들 해석 추론은 논술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니? 작품.
그 다음에 자료, 도표죠. 문학작품, 그 다음에 자료. 문학작품에 내포된 의미, 그 다음에 자료에 내포된 의미. 자, 문학작품도 현상이고 자료도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에 내포된 의미를 분석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해석추론의 의도입니다. 이것도 간단해. 예를 들어서 자, 연세대학교 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현상형 제시문이 있었어. 돈키호테가 산초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현상이지. 개념이 뭘까? 이는 곧 사회적, 환경적 피드백의 부재이다. 즉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피드백의 부재이다. 바로 해석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의 의도를 찾아서 설명해 주는 건데 이 현상의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텍스트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현상, 그 다음에 현상에 해당되는 내포된 개념을 규정해주고 개념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현상을 구체화해 준다면 이 해석 추론을 어떻게 독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해석 추론, 비교 추론은 둘 다 추론인데 해석 추론은 차이를 설명해 다오. 비교 추론은 해석 추론은 특정한 현상으로서의 문학작품 혹은 도표의 내포된 의미를 설명해 다오.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문제 중에 올해의 모의고사 문제 뭐가 있었냐면 1999년에서 2008년까지 특정 국가에서 여성의 사법고시 지원율이 17.2%에 38%인가로 증가한 것은 현상이야. 어떻게 했어 내가? 여성의 사법고시 지원율이 17%에서 대략 38%로 증가한 것은 현상이지. 야, 이 증가한 걸 보니까 저것은 사회 규범의 변화구나. 이게 개념이지. 현상, 지원율이 증가했어. 내포된 의미, 사회 규범의 변화. 그럼 우리 뭐가 궁금해? 사회 규범의 변화? 사회 규범에 해당되는 것이 뭐지? 그렇죠. 사회 규범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바로 의도. 이게 바로 뭐냐면 역시 개념입니다. 개념. 자, 이 개념을 너희들은 찾아내고 분석할 수 있느냐. 자, 논술 문제에서의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논술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잠깐 요 얘기를 해보고 앞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것만이라도 이해하고 나면은 문제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적어도 이걸 알고 다른 시험을 준비하세요. 어차피 이거 지금 공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봐.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 조금만 더 들어봐봐. 조금만 더 들어보면 적어도 저것만 알고 가서 내가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자, 방금 전에 내가 개념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했잖아. 자, 예를 들어서 노동은 소외이다. 논술에서 언제나 주어는 현상이거든. 수어는 뭐냐 하면 이거에 내포된 개념, 내포된 의미거든. 의미. 자, 볼까?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이 앉아 있어. 내가 학생들을 보고 이들은 현상이야. 눈에 보이잖아 지금 이거. 이들의 개념은 학생이다. 개념은 이들의 공통된 내포를 찾아주는 거거든. 그래서 노동은 소외이다. 이 개념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영어로 컨셉이잖아. 컨셉 뜻이 뭐니? 공통점을 뽑아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 나 지금 바쁘다.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요것만이라도 알게 줘야 되거든 지금. 짜장, 짬뽕, 탕수육. 요거의 개념이 뭐냐? 요거의 개념, 중국 음식. 그럼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의 개념은 뭐냐? 이거는 음식. 자, 이런 것처럼 자, 논술의 텍스트는 바로 요런. 논술의 텍스트는 현상으로 보는 거야. 방금 전에 했던 문학작품, 그 다음에 자료, 현상이야. 그걸 보고 저 현상에 내포된 의미는 음식. 아까 얘기했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법고시 지원율의 증가는 규범의 변화. 그럼 우리는 규범의 변화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 이 개념, 요놈. 그래서 논술 문제는 언제나 주어와 수어가 더 중요한 거지. 왜? 이 수어 자체가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은 짜장면, 짬뽕, 탕수육하고 중국 음식, 그래서 음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추상화되잖아. 그렇죠? 왼쪽으로 짜장면, 짬뽕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구체화되지? 그래서 논술에서의 주어는 구체적인 현상이거든. 수어는 내포된 의미로서의 개념이야. 그런 다음에 이 개념,
이 추상적인 어휘를 분석을 해주는 거지. 논술에서는 주어로서의 주제, 수어로서의 주제에 대한 각각의 제시문의 관점. 그럼 주어, 수어를 찾아내기만 하더라도 내가 글을 써야 되는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이왕 이쪽에 온 김에 그게 바로 뭐냐면 문장집의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만 알고 가면 복잡했던 논술 문제가 여기에서 빨리 주어 찾고 주제요, 수로 찾고 이 수로로서의 개념을 찾고 요거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게 오케이 비교. 혹은 주어, 수로에서 수로에 해당되는 개념을 본문에 가져와서 정리해 주는 건 요약. 요런 거구나. 알면 편하잖아. 자, 문장집의 공식에서 문장 구성의 원리, 주제어는 주어. 주제에 해당되는 관점에 해당되는 개념, 이것은 수로, 주어, 수로. 요렇게 쉬운 거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이 텍스트를 보고 빨리 주어 찾고 빨리 수로 찾자. 이게 내가 편입학 준비하는 학생이든 신입학 준비하는 학생이든 가장 처음에 많이 강조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주제문을 명확하게 찾아야지 전체의 글의 방향을 우리가 이해한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이쪽으로 가보자. 그럼 뭔 말이냐? 첫 번째 문장이 노동은 소외이다. 글 쓸 때 이렇게 썼다면 우린 딴 거 쓰면 안 돼. 노동과 소외에 해당되는 개념만 본문에서 가져와야지. 이 말은 뭐냐면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했죠. 주제어는 전체의 글의 방향이고 그리고 각각의 제시문의 관점을 요약하면 주어와 수로에 해당되는 것들만 가지고 본문을 가져오는 것이 전체의 글의 출발이야. 출발점. 다시 이쪽으로 그러면 비교 추론은 주제에 해당되는 각각의 제시문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거구나. 해석 추론이라는 건 작품이든 자료든 간에 이건 현상이잖아. 이건 논술 문제에서의 주어야, 주어. 자, 돈키호테가 산초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현상. 사회적, 환경적 피드백의 부재이다. 수로. 그럼 우리 뭘 설명해야 돼? 사회적, 환경적 피드백의 부재는 뭐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수로 중심의 분석. 알겠죠? 그러면 작품이든 자료든 간에 의미를, 내포된 의미를 분석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해석 추론의 의미 분석이다. 이렇게 들은 거거든.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러면 플러스 비판. 이 비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조건 비판. 이것도 논술 문제에 무조건 많이 나오죠. 어느 대학이든. 자유논술형. 자, 조건 비판은 이거야. 제이심은 나의 관점에서 제이심은 다를 비판하죠. 그럼 여러분 뭐야? 예를 들어서 자, 제이심은 나의 관점에서 제이심은 다를 비판한다. 역시 뭘 찾아야 돼? 주어, 수로를 찾으면 돼. 노동은 인간의 정체성을 하자. 인간의 정체성은 욕망에 의해 규정된다. 이게 제이심은 가의 관점이야. 예를 들어서 제이심은 가에서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정체성은 욕망에 의해 규정된다. 제이심은 나에서 인간은 이성에 의해 규정된다. 우리 뭐 찾았어? 주어, 수로 찾았거든. 그런 다음에 논제는 제이심은 나의 관점에서 제이심은 가를 비판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뭘 비판하지? 이러면 안 되고 바로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관점에서 인간은 욕망이라는 존재를 까줘야 되거든요. 역시 이것도 바로 수로에 해당되는. 수로 가지고 까는 거지. 비교 추론도 수로 가지고 까는 거였죠. 아까 해석 추론도 주어보다 수로 중심의 분석이 더 강했잖아. 물론 주어도 부분적으로 추론해 줘야 되는데 일단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로 중심의 분석이라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했던 이 조건형 비판에서 제이심은 나의 관점에서 제이심은 가를 비판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요 단어. 우리는 다 단어를 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아까 노동은 소외이다. 소외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언제나 수로 중심의 개념 분석. 그러면 인간은 욕망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규정된다. 이게 조건 비판이면 뭘 먼저 까줘야 돼? 에이, 똥 싸네 욕망. 아니, 이성. 그럼 욕망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규정된다는 건 요걸 까줘야지. 예를 들면 이거지.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사회적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데 짧게 갑니다. 이 사회적 가치라는 건 그 사회의 체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바로 효율성이야.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곧 뭐야? 무엇에 의해 촉발되는 거냐? 도구적 이성. 이런 이성이네. 욕망이라는 거, 겉으로는 욕망인 것 같지만 내포적 의미는 이성이야. 그러므로 인간은 욕망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규정된다. 이렇게
이 개념을 가지고 역시 이 개념을 까는 거야. 추론의 방향보다 지금 우리는 논술 문제에서 주어, 수로, 주술 구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바로 이거 조건형 비판. 조건형 비판도 결국은 뭐에 대한 문제야? 주제에 대한 관점. 이것도 관점이네.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논술은 주어, 맨 처음에 주제, 요약이라고 했지. 주제를 찾고 요약, 각각의 제시문에서 주제에 대한 관점만, 요놈만 가져와도 여러분들이 요약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조건형 비판. 맨 마지막에 자유논술형까지. 자유논술형? 예를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자유논술형 이거야. 위 제시문 가나다를 활용하여 노동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하시오. 근데 논술에서의 주장 혹은 견해라는 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마치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은 소외이다. 노동은 창조이다. 혹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소외, 창조, 그다음에 자아실현 세 개가 있어. 제이시문 가에서는 소외고 나에서는 창조고 그다음에 제이시문 다에서는 자아실현이야. 소외, 창조, 자아실현. 제이시문 가나다를 활용하여 노동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하시오. 그럼 나는 하나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므로 노동이라는 것은 소외이다. 나머지 까주면 되죠. 소외인 이유를 내가 노동은 소외이다. 첫째, 소외란 분리를 의미한다. 둘째, 소외는 타자화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 개념, 수로에 해당되는 개념을 규정해 주면 되거든. 아시겠죠? 이게 4개의 논술 문제야. 논술 문제는 주제, 요약, 추론, 비판. 추론은 비교 추론, 해석 추론. 비판은 조건 비판, 자유 논술형. 모든 것들이 다 주어, 수로, 특히 수로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찾아낸 수로를 비교하느냐. 내포된 의미를 더 구체화해 주냐. 하나의 수로인 개념에서 다른 하나의 수로의 개념을 까주느냐. 3개의 관점이 있다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관점 선택된 그 개념을 역시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느냐. 모든 논술 문제는 그러므로 개념 싸움이구나. 그러므로 주어와 수로 요놈만 정확히 찾아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합격권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꼼수야. 논술 문제는 뭐다? 그러므로 논술 문제는 주제에 해당되는 각각의 제시문의 관점을 찾아내서 관점에 해당되는 개념을 뽑은 개념의 의미를 논제의 요구대로 요약하려면 그 개념에 해당되는 걸 본문에 가져오고 비교하려면 차이를 설명하고 해석하려면 현상에 내포된 의미를 규정해서 설명하고 조건형 비판이라면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하나의 관점에 해당되는 개념을 까고 나를 옹호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역시 다 수로에 해당되는 개념. 요놈을 찾는구나.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채점 기준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 채점 기준은 딱 4가지밖에 없거든. 역시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요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니? 그죠? 채점의 4요소. 이해 분석.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거야. 이해 분석은 뭐냐면 너 논제 이해할 수 있니? 이 이해는 논제에 해당되는 거야. 분석은 너 그 논제에 따라서 무얼?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냐? 모르는 사람 없죠? 논제에 따라서 제시문 분석해야지. 똑같은 논제라 하더라도 요약은 정리야. 비교는 차이고 해석은 내포되는 의미고 조건형 비판은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하나의 관점을 까는 거고 자유논술형은 3개의 관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다 관점이네. 분석이 즉 제시문의 독해 방향이 다르죠. 그 논술에서의 2번째 표현력. 이건 10점밖에 되지 않는데 이해 분석력은 20점. 표현력은 여러분이 2가지만 알면 됩니다. 모든 논술 문제는 짧게 해서 단문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설명할 때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잖아. 무엇은 무엇이다. 단문화 해줘야지. 그리고 언제나 2가지입니다. 왜? 논술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이 주장이거든. 나머지 문장은 그 주장에 대한 논거지. 논거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2갈씩은 맨 첫 번째 문장이 주장이고요. 2번째 문장은 이 주장에 해당되는 논거들이지. 이렇게 논거. 논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죠? 노동은 소외이다. 논거는 그러므로 개념 분석이야. 논거는. 앞에 있는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주제문 요놈의 개념을 쪼개주는 거. 그놈의 개념을 찾아주는 거. 노동은 소외이다. 소외는 분리이다.
분리라는 것은 현상과 본질의 괴리이다. 이런 식으로 점점 쪼개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논술 문제에서 가끔 가다가 요 논리, 정확하게는 논리라고 말하지 않죠. 논술에서 논증이라고 하는, 논리와 논증은 달라. 우리가 논리학에서 말하는 건 그건 논리고 일반적으로 논술에 쓰는 건 논증인데 이거 논리 가지고 쓸데없이 시간 많이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논술에서의 논리는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첫째, 논술에서의 논리는 문장과 문장의 관계. 당연하죠.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하고 연결이 되고 두 번째 문장이 세 번째 문장하고 연결이 되고 세 번째 문장이 네 번째 문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문장 안에서 정확하게는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문장에 들어있는 어휘, 이 어휘와 다음 어휘가 연결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자, 쉬운 거 같이 하자 그냥. 노동은 소외이다. 이게 문장이죠. 그러면 소외가 뭐지? 아, 소외는 분리이다. 분리는 뭐지? 현상과 본질의 분리. 이런 식으로 다 어휘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현상과 분리인데 이제 다시 노동이라는 주어와 연결해 줘야 되니까 주어를 구체화해야 되거든. 노동에서는 감정노동이 있는데 감정노동. 이 감정노동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자신의 본래의 감정과 두 번째, 사회적으로 강제된 감정. 그렇죠? 지위와 역할에 따른 감정. 이런 것들이 보니까 현상과 본질의 괴리를 의미하네. 그러므로 노동은 소외이다. 요 개념에 대한 분석, 현상의 구체화. 즉 어휘와 어휘, 다 어휘와 어휘를 연결해 주잖아. 딴 걸 연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랬구나. 이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는 건 문장 안에서 어휘와 어휘가 연결되는 거구나. 우리는 이걸 갖다가 문장으로 바꿀 뿐이잖아. 논증에서의 문술에서의 논증? 이거 말고 없어요. 여기 쓸데없이 무슨 3단 논법이라는 둥, 연역 추론이라는 둥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문장과 문장의 연결, 개념과 개념의 연결 이런 것만 알아도 돼. 우리가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쓸데없는 거, 논술의 본질과 무관한 거 뭐 토합니까? 본질에 해당되는 것만. 이게 몇 점? 30점. 30점이니까 이걸 가지고 강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논술은 근데 봐봐라. 20점, 10점, 30점. 그래봤자 70점이잖아. 가장 중요한 건 요놈입니다. 창의력. 논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짧은 시험이 무슨 창의력이야. 짧다 길다가 논의의 초점이 아니라 초점은 창의력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창의력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논술에서의 창의력. 창의는 쓴 거 보면 이미 본 사람들은 뭔지 몰라도 다각화시키래네. 뭔지 몰라도 심층화시키래네. 그럼 뭘 다각화하고 뭘 심층화시킬까? 수로야, 수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신민아는 아름답다. 현상이죠, 신민아. 현상은 주어라고 했고 수로는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게 뭐지? 외모의 아름다움. 아름답다는 건 내적 아름다움. 이렇게 하나의 넓은 단어를 쪼개주는 거지. 외모, 그 다음에 내적 아름다움. 혹은 하나 더, 이 아름답다는 건 이미지의 조작일 뿐이야. 이런 걸 하나의 개념을 쪼개주는 거니까 다각화하죠. 다각화하고 외모의 아름다움이 뭐지? 내적 아름다움이 뭐지? 자, 이미지의 조작이 뭐지? 요 쪼개준 걸 구체화해 주는 걸 심층화라고 하죠. 다각화, 심층화. 역시 수로에 대한 개념이에요. 수로가 그러면 결국은 어느 대학 시험 문제든 간에 주제, 요약, 추론, 비판 이 네 가지의 범주에서 각각의 주제에 해당되는 관점을 찾아내고 요 개념을 갖다가 요놈 어떻게 내가 잘근잘근 씹어주느냐. 요 개념을 내가 어떻게 구체화해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에라이 복잡한 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긴? 문장재배 공식. 문장재배 공식은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그냥 규정한 거야. 사람은 말이다. 인간의 생각의 최소 단위가 문장이거든. 국어 사전에 보세요. 생각의 최소 단위. 문장은 무엇은 무엇이다. 눈에 보이는 건 현상이지. 노동. 사람들 노가다 뛰는 거 보니까 저거 소외구나. 맞죠? 그래서 문장 구성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논술 문제에서 여태까지 했던 거 그냥 정리하는 거야. 주제.
아, 이거를 주어로 한다. 그 다음에 주제에 해당되는 관점. 아, 이거 수로로 한다. 이 주제는 현상이구나.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관점, 이것은 개념이구나. 이미 한 거잖아. 그 두 번째, 어떤 문제든 간에 자, 개념 분석의 원리. 개념 분석의 원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이거 수로죠. 수로의 분석. 분석은 두 가지지. 다각화와 심층화. 그럼 주어, 이 두 번째, 주어의 구체화. 이미 이것도 한 거야. 어떻게 했냐? 예를 들어가지고 자, 노동은 소외이다. 아까 이 소외 분석했죠? 이건 개념을 분석한 거, 수로니까. 주어, 노동, 아, 이거의 구체화. 그리고 연결한 거지. 맞죠? 이거는 요약이든 비교 추론이든 해석 추론이든 조건형 비판이든 자유논 수령이든 이 범주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 여러분들이 논술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딱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거야. 첫째, 논제의 사형식. 그 다음에 채점 기준의 네 가지 기준. 문장 지배 공식의 딱 두 가지 원리. 요거를 알면 어느 대학 시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제시문도 한번 봐보세요.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쪽에서 알고 또 하나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논술 문제는 보통 제시문이 나오잖아. 제시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론형, 즉 주제에 해당되는 개념이 다이렉트로 딱 들어가 있어. 그 제시문 안에. 이론형 제시문. 또 하나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논술의 주제에 해당되는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은유, 상징 혹은 이야기 구조로 돼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현상형 제시문. 현상형 제시문은 본문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본문에 내포된 의미를 내가 개념화 해줘야 되는 거야. 개념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공부하는데 논술 공부하는데 월등히 쉽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기간에 이해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이든 그 제시문을 보는 방향, 그 다음에 독해의 방향 두 가지를, 즉 이 제시문을 보는 방향이라는 건 논제에 따라서, 그 독해의 방향이라는 것은 아, 요게 이론형 제시문이면 네, 요 이론 본문에 들어있네. 그걸 가져오면 되고, 현상형 제시문이면 이놈의 내포된 의미를 내가 개념화해야 되는구나. 내포된 의미, 아까 컨셉이라고 했죠. 여기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어. 근데 얘네들 보니까 아, 학생, 그죠? 제시문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쭉 보니까 아, 이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이거 인간관계구나. 인간관계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아시겠죠? 그거를 알아낸다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아, 논술이 저런 거구나. 아주 쉽게 정리하면 논술은 오직 하나의 주제가, 논제에 따라 하나의 주제가 있죠. 이 주제에 해당되는 각각의 제시문의 관점을 무엇은 무엇이다. 이 패턴으로 단문화시켜서 그 수로에 해당되는 걸 본문에서 가져오고 주어를 구체화시켜줘서 논제 요구에 따라 차이를 설명하거나 비교 추론, 논제 요구에 따라 현상의 내포된 의미를 분석하거나 해석 추론, 논제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까고 반박의 개념 분석, 옹호의 역시 개념 분석, 맨 마지막에 자유논 수령. 세 가지의 관점 중에 네가 하나를 택하는 거죠. 택해서 무엇은 무엇이다 했을 때 수로의 의미 분석. 그렇죠? 이렇게 하면 논술 문제는 끝난다. 알겠죠? 나머지 기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 짧게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요 얘기를 듣고 아, 논술이 저런 거구나를 알았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나머지 시간에 저희가 지원한 대학 기출문제 있지? 많이 풀어봐야죠. 기출문제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 시간 많잖아 지금. 그 하루에 몇 자를 쓸 수 있냐면 10,000자를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집중하면. 그러면 5편을 쓰고 가는 거. 2,000자짜리라 하더라도 5편. 아침에 10시에서 저녁 10시까지는 충분히 씁니다.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그 집중력, 그 집중력을 가지고 자, 주어진 요구 조건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나만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다면 합격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제 수능도 끝났으니까 좀 놀고 싶겠지만
우리에게 또 주어진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제 끝날 때까지 건강 조심하고 끝까지 집중력 유지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인병 천이었습니다.